저희 그냥 자유롭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근데 그 제가 정리한 것대로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 마지막에 저희 이제 가스 가격부터 거슬러 가면, 그러니까 23년 정도 되면은 전쟁 이전 시점으로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그냥 저희 간단한 수요 공급의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람들은 사실 관심은 없고 해결이 됐으니 가격이 안정화됐고 그리고 안정화된 가격이 또 전쟁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은 공급을 축소시킨 상황일 텐데 뭐 어떻게든 공급이든 수요든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요는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이 줄었다가 공급을 늘리는 뭔가 새로운 뭐 가스전이나 아니면 새로운 루트를 찾은 거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수요도 줄이는 걸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천연가스의 수요를 줄였다라면 에너지 수요 전체가 준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가스에 대한 수요가 준 건지 아니면 전체 에너지의 수요 자체가 지금 줄여버리는 상황으로 간 건지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승강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제 파트 부분에서 축구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독일이 제가 이제 얘를 쓸 때만 해도, 축구는 열심히 뛰고 독일이 이기는 경기인가? 뭐 하여튼 그런 말이 돌 때였는데, 지금 독일은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때 독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처럼 이제 중계권에 관한 것들의 배분이 조금 다른 리가 다르다. 그리고 셀러리 캡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 또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특히나 얼마 전에 뭐 손흥민 선수 이적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보니까, 어, 그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 우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리그의 우승을 독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누군가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까 이제 승강제와 같은 경쟁 시스템을 두거나 근데 이제 이게 축구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이제 다른 방식은 아까처럼 이제 중개권료든 뭐든 전체 풀로 묶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잘하는 팀이든 못하는 팀이든 언제든 선수를 수급할 수 있는 이제 자본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비인기 팀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n분의 1, 흔히 말해서 우리 n분의 1의 중개권료를 받으니 언제든 좋은 선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선수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경기를 하게 되면 아까 컨텐츠라고 설명하신 측면에서 게임이 재밌는 거잖아요. 만년 꼴찌가 아닌 거죠. 꼴찌가 언제든 1등을 잡을 수 있고 1등과 꼴찌의 실력 차가 매우 이제 촘촘한 상태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재밌어지고 이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이고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미국 NFL이 미식 축구 리그가 이제 그런 식의 구조를 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이제 상위의 팀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가 이제 중계권료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독점하는 셈에 가까운 팀들이고 이 팀들은 누구나 이제 선망하는 거죠. 전통도 있고 돈도 많이 받는 그런 팀이니까. 그러니까 성적도 좋고 항상.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만년 꼴찌는 만년 꼴찌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만년 꼴찌. 매년 꼴찌를 하고 있으니 그런 중소규모의 이제 중계권 시장이 작은 팀들은 선수를 이제 사오질 못하는 거고 뭐 그러면 계속 이제 성적이 꼴찌로 정해져 버리는 뭐 그런 상황들이었고 이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커미셔너 차원에서 일들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어찌됐든 여기에 핵심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핵심은 경쟁이라는 걸 어떻게 촉발시키냐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리그와 같은 거는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NFL 스타일로 팀은 고정해 놓고 거기서 중계권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경쟁과 콘텐츠를 양성하는 거고. 근데 이제 유럽 축구는 그런 전통은 아니다라는 거였고 그게 이제 승강제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 전체를 키울 수 있다면 사실은 언제든 슈퍼리그의 방식이 또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거를 단지 그냥 유럽의 전통이기 때문에 안 된다로 막을 수가 있을 건지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논리로 어떤 설명이 가능할지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축구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유럽 축구의 그 문화는 그런 것 같아요. 참가 자격 자체를 계속해서 고정한다라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가 자격도 그 전에 낸 성적. 그러니까 사실 축구가 가장 다른 스포츠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꾸준함이 한 시즌 동안 정해진 시즌 동안 꾸준하게 성적을 낸 팀이 결과적으로 우승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그 다른 스포츠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플레이오프 같은 개념이 없다라는 게 가장 좀 축구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뭐 슈퍼리그든 뭐든 아까 컨텐츠 측면에서 매력 있는 그런 대회를 열더라도 여기에 참가하는 팀들은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서 자격을 획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자본의 논리로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이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유럽의 문화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FFP라고 하는 이 재정적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룰을 도입하는 취지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자본이 많은 구단이 더 좋은 선수를 항상 사서 항상 1등을 하는 거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 스포츠 정신 또는 축구 정신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를 돌이켜 보면은 경쟁이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대회에 참가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경쟁을 통해 획득해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꾸준한 너의 실력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게 저는 요 유럽 축구에서 경쟁을 계속해서 촉발시키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의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찾아서 우리한테 온 영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 줄여가고 있었던 원자력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도 코로나19 때 한창 막 진행이 됐었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죠. 그 태양광, 태양열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앞에서 뭐 미국의 IRA와 마찬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체 공급 수단을 끊임없이 찾은 것 플러스 그리고 유럽 내부적으로도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는 것도 늘리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자체적으로도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공급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김정혁 교수님 마이크를 켜셔서 말씀 주십시오. 아니, 제가 뭐 잘 아는 영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실은 그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가 됐는데 올 겨울에 아마 전 겨울이죠. 그 유럽이 약간 역대급으로 좀 날씨가 따뜻했던 요인도 에너지 수급 문제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뭐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어쨌든 이 가스 수출에서 굉장히 큰 좀 지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원유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회로 다른 나라들의 헐값으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스의 어떤 대체 수출 지죠. 수출 그 국가 내지는 수요처? 이런 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향후에 이제 뭐 제가 그걸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문가 선생님들이시니까 지금 유럽과의 이 가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엠바고가 되면 가스 어떤 트레이드가 아, 정상적으로 실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재개될 혹시라도 이제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거나 끝날지라도 계속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원상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음. 어, 그 공급사슬 관리가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분야인데 거기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 이게 약간 그 경제에서 말하는 중앙 그 뱅크런을 막기 위한 방법이랑 사실 거의 유사한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가격 안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도 내가 원할 때 이 돈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뱅크런이 발생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가 지급 보증 해줄게라고 선언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상황은 전혀 달라진 거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뱅크런이 사라지잖아요. 거의 그런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언제든지 이거를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거나 하는데 뭐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레버리지로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를 한번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이 수급이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이전 수준까지 그 이전에 진짜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었는데 그 수준까지 다시 회복할까 그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된 상태로 한동안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신뢰가 회복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옛날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가격이 예전 가격처럼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 아주 단기 전망입니다. 아주 단기 전망. 네, 저도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이건 뭐 질문보다도 그냥 그 아까 이남은 교수님이 수요 공급이 어떻게든 조절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말씀하셔서 제 발표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유럽이 지금 가장 많이 변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야경이에요. 되게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윤 교수님이 곧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두운 야경을 보실 거고 에펠탑 불을 끄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달 있었을 때도 그냥 정말 이제 깜깜하게 밤에 지내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이제 그거 뭐 하나의 사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이런 것 주제로 이제 학생들하고 뭐 대학원도 지금 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프리카를 쥐어짠다 그런 그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이 알제리를 비롯해서 이 가스 공급처가 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엄청 그 유럽의 히포크리지, 그러니까 위선을 막 비웃으면서 2025년까지 3배를 생산하게 했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폭로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끊긴 공급은 다시 한번 옛날 식민지에 가서 그거를 다시 막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에너지를 다시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2025년까지 트리플레 한다. 그러니까 3배로 생산한다가 목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고, 이제 뭐 그 국가 안에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 때문에 뭐 알제리 모로코 사이에서 모로코가 화가 나서 뭐 가스관을 또 잘라버렸다라든지 이런 그 아프리카 내부에 이제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읽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저는 김동혁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에너지도 모르고 뭐 잘 제 분야는 전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이제 게임 이론 이런 거를 약간 봤었으니까 이게 갈등의 해소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아까 사실은 정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는 무기로 지금 가스를 한번 사용한 거고 이거에 대한 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다음에야 내가 다시 이 사람으로부터 가스를 사는 건 그건 매우 이제 위험이 큰 행동인 거죠. 기대 수익이 낮은 행동일 테니 그러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조금 컨플릭트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가스를 이전만큼 사들이는 건 구매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구매자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이제 선택은 아니라는 거고 문제는 이제 아까
또 심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급처를 찾은 상태라고 보면 저는 이제 그게 지금의 가격 안정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테니 그러면 이제 기존의 판매자로부터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는 사실은 기존의 이제 그 관계들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걸 전 중기적으로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반대로 러시아의 판매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매처를 이제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 특성상 결국은 지금 이제 역시 또 뚫어야 되는 게 중동, 아프리카하고 중앙아시아, 뭐 인도, 중국 이런 이제 세력들을 찾겠죠. 지리적으로도 좀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이제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현재 서방에서의 러시아 경제 제재를 전체적인 패키지로 갔을 때 특히나 이 가스관하고 송유관의 설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이걸 건설할 능력이 없고 그걸 유지할 엔지니어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새로운 공급처로도 사실은 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리고 뭐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계속해서 원전이 아니라 유전이겠죠. 유전과 가스전을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뭐 그럴 만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과연 자체 생산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정치적인 목표가 되겠죠. 정치적인 목표로 그럼 러시아를 어디까지 몰아붙일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이제 제재 효과들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은 뭐 지금도 근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회를 통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나 이런 거는 다른 경로로 판매들도 하고 뭐 원산지도 돌려가지고도 팔고 또 반대로 이제 아까 그런 제재라고는 있지만 부품이나 이런 거 수입도 또 뭐 원산지를 여기저기 뭐 청산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절차들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당연히 이제 단계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비용이 높아질 거고. 그럼 이제 기존의 자유무역 상태와 비교해서 본다라면 이제 훨씬 더 높은 같은 물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가격이 높아질 거고. 뭐 그렇지 않다라면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자국에서 생산 대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생산 설비 자체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 뭐 사실 그걸 목적으로 제재를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엔드골 상태를 어디까지 설정하겠냐겠죠. 우리가 봤던 거에서는 뭐 이란의 경제 제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와 유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저는 정치적인 걸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익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이- 일단은 워낙에 이제 소스가 정보 소스가 이게 뭐라고 그러나 불명확하고 이게 다 대부분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접하는 게 대부분 이제 언론이죠. 양쪽의 언론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예측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고 이제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 수준 이런 것들도 제가 러시아 전공이지만 어떤 부분은 뭐 이 정도까지 하네 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낙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잘 안 돼요. 어느 정도를 얘네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현재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은 1970년대 말 80년대부터 건설돼서 되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건데 대부분 이제 독일 쪽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스 파이프라인 그걸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현재 뭐 노르드 스트림 2까지 이제 간 건데 그때는 다 독일 기술이었고 실제로 그 무역 관계에서 항상 바터 무역을 했잖아요. 바터 무역, 바터 신용 무역을 하면서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에 파이프라인을 달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설비를 자체적으로 가스프롬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 설비 기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식의 기술 제재와 경제 제재가 당연히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큰 앞으로 향후에 오히려 더 러시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제재가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요거에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오타키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만 거의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생활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다 그 떨어지고 사회적 압력을 견디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논리상으로는 가능하니까 참 이게 저로서도 좀 측정 내지는 예측하기 좀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박은정 교수님 마이크가 켜져서요.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네, 게 있어요? 저도, 네.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재밌게 잘 들었고, 이런 뭐 축구는 제가 특별히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또 알게 되어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주제를 들을 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그 가스관이 러시아에서부터 키և에 이어지는데 땅속으로 묻힌 게 아니라 지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새로운 장벽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어떤 자연 생태계의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22년도 겨울을 대비해서 막 유럽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장작을 집안에 준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 다 어두워졌는데,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 그냥 간혹 제가 그냥 별 관심은 안 두지만 들리는 뉴스로는 우리는 그래도 이미 다 가스 그 구입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엄청 잘한 거다. 뭐 정부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별 문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 북유럽 특히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진짜 뭐 양치는 한 컵으로 샤워는 2분, 3분 이내에 막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과연 정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약간은 여전히 우리는 아무 문제 의식 없이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가장 취약한 건 뭐 유럽은 아프리카라도 압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우리 사회에선 정말 너무 문제의식이 없지 않나 이러면서 제가 왜 우리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어떤 대책조차도, 그다음에 뭐 오히려 점점 더 이 서울 지하철 뭐 버스 대기하는 거기 좌석에 넣는 전기까지 막 점점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물론 다 찬반의 의견은 있지만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도 오늘 들은 수업이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약간 이어진 이야기고 전체 주제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김동혁 교수님 지금 광주에 계셔서 사실 올겨울에 광주는 물 때문에 진짜 큰 곳 맞아. 한 걸로 알거든요. 음. 근데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시니 들었지, 저도 뉴스 잘 보는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뉴스에서 들리는 이제 단신처럼 올라오는 거는 그 체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다른 지역은 완전히 남의 동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김대혁 교수님? 광주 겨울에서 물 부족하다고 막 계속 대두하고 이럴 때. 일단 대도시 지역은 계속 경보가 울리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5월쯤에 비가 한번 와서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고 결국 이제 단수까지는 안 갔습니다. 단수까지는 안 갔는데 오히려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도시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도서 지역은 벌써 한 2년째 지금 가뭄이거든요. 그래서 완도라든지 뭐 해남이라든지 이런 이 해안가 도서 지역들이 작년 재작년 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올해도 지금 실제로는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마 때 어떻게 될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저 자신은 별로 그렇게 생활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자가 왔죠. 예, 재난 문자가 왔는데 그 재난 문자를 받은 거 외에는 특별하게 크게 이렇게 어, 불편함은 없었고 물론 이제 자체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좀 다급해. 근데 이제 실제 도서 지역들은 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수를 계속 공급을 해 주셨어야 되고 그 설거지나 이런 거를 몰아서 막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2년 한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심각했죠, 그 지역들은. 근데 저는 뭐 아직은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도 이제 비가 안 오면 이제는 올해 말부터는 저희도 제한급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니까 일단은 하늘에 빌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뭐 하고 수 있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은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